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겁나는 월요일이기도 한데요. 출발 성공 투자 힘차게 인사드려봅니다. 진행의 여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오늘 날짜는 9월 9일 월요일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고용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보고서 전달보다는 좀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를 받아들면서 다시 한번 강화되는 경기 침체 내러티브에 3대 지수가 모두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엔비디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까지 전반적으로 내림세를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폰 16 시리즈의 공개가 있겠고요. 그리고 TV 토론, 대선 관련해서도 또 한 번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수들이 시장을 조금씩 끌어올려주는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이 침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시장의 반응이 궁금한데요. 이미 우리가 매를 먼저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벤트는 조금 더 당당하게 소화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시장의 자생력을 기대해 보면서 어떤 포인트 좀 냉정하게 봐야 할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다 녹여내 봐야 될 텐데 사실 지금 시장을 보고 있노라면 지난 금요일까지의 흐름 정말 무념무상이었습니다. 그 전날에 투자 뉴스 7에서도 전해드렸던 그 전날의 포인트가 생각을 비우고,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지금 시장을 바라보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고 힘든 그런 흐름인데요. 지난 금요일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그야말로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젠 정말 마음을 다 비워내야 하는가, 무념무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주간 단위로도 상당히 좋지 못한 성적표 속에 글로벌 증시의 최악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2.58% 추가적으로 더 밀렸고요. 코스피도 같이 밀려 내려가면서 1.21%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8월 5일에 이 블랙 먼데이 수준까지 정말 다시 한번 2,500선을 깨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날 낙폭 자체는 0.14%로 크지 않았지만 지금 월 저점 그리고 연간 저점을 깨면서 69,000원이 깨진 상황입니다. 60개월 평균선을 깨고 내려갈 그 위치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는 1.8%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매도 리포트 영향을 받아가면서 밀렸지만 HBM 종목들도 다 같이 줄줄이 밀렸었고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등등의 종목들 줄줄이 흘러내리는 모습. 결국 이 코스닥의 안에 있는 반도체 소부장단은 거의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연간 저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2차 전지 종목들이 최근에 꽤 중심을 잘 잡아주다가 밀렸는데요. 에코프로 BM이 5.4%, 에코프로도 6%의 약세, 엔캠은 무려 8%의 하락을 보이면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중심을 잘 잡던 셀사들 중심으로 다 같이 밀려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배터리 국내 3사 종목들이 비중국 쪽에서의 MS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게다가 현대차도 이제 앞으로 유럽 쪽의 전기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탄산리튬 가격이 물론 바닥권이긴 했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모습도 상당히 부담스러웠는데요. 이런 움직임 속에서 최근 잘 버텨왔던 LG에너지솔루션 차트 보실까요? 3.6%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최근 지지했던 40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가며 39만 5천 원에 밀렸습니다. 중심점이 흔들리자 최근에 바닥권에서 잘 다져줄까 싶었던 2차 전지들까지 줄줄이 밀려 내려갔고요. 악재 모니터링을 하는 구간 안에서 민감도는 더 극도로 예민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안고 있고요. ADP 고용 나빴고 ISM 서비스업 지표는 꽤 괜찮았던 그 사이 구간 안에서 악재에 조금 더 무게중심 실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표가 이제 금요일 밤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 모드 속에 계속해서 환율까지 내려가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원달러 환율 내려갔고요. N달러 환율 142엔대로 재진입하면서 N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우려감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우에다 가지고 부총재 발언까지 영향을 소화하면서 이제 20일 BOJ 회의를 앞둔 경계감 뚜렷하게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발 AI 우려, 그러니까 반도체를 둘러싼 투심 자체는 여전히 안 좋은데요. 이 전날에 있었던 브로드컴의 그다음 가이던스, 이 실망감이 반영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급락, 반도체 종목들 다 같이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금투세 이 과제를 해결하기 전까진 수급 공백이 계속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국인은 코스피에서만 4거래 연속적인 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버텼던 쪽, 아래쪽에 테마성으로 전기차 화재 쪽, 물론 이쪽도 대안이 됐던 전고체 쪽으로는 줄줄이 밀려 내려갔고요. 오히려 몇몇 스프링쿨러라든지 종목들이 선방하는 움직임 속에 오히려 또 뉴패를 찾아가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품절주의 강세는 시장의 전체적인 질적인 흐름이 좋지 못하구나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고, 살아남았던 생존 신고, 바이오와 밸류 배당, DB금융투자의 이 밸류업 공시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가 나왔고,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배당 관련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DB금융투자의 차트도 나오고 있는데요. 21.4%까지 고점 터치가 이어졌습니다. 그 전날의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한 차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어요. 오히려 다른 쪽으로 물줄기가 확대될 거다. 그런데 오후장에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면서 22% 가까운 급등 속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박에 대한 반박. 지난 금요일, 목요일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뉴스 7에서도 삼성전자 포함한 반도체 쪽에 대한 리포트를 계속 업데이트해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먼저 반도체 지금 보유하거나 비중 확대 적합하기는 한데 지금 반등 트리거 부족하다라는 리포트가 먼저 나왔고, 그다음에 하나투자증권에서는 그에 대한 반박을 줬죠. 명백한 가격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사이클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가격 급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 사이클이 쉽게 종료되진 않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또 반박일까요? CLSA 외국계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냉혹한 매도로 사실상 읽혀줄 수가 있겠죠. 아웃퍼폼이긴 한데 69,000원의 TP를 제시를 했어요. 지난 목요일에 종가가 69,000원이거든요. 사실상 팔아라죠. 3분기 영업이익 12조 9천억 원에서 10조 3천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것이 단초가 됐습니다. 그 내용, 그러니까 이익이 왜 이렇게 안 좋을 거지? 라고 보니까요. 최근에 찍혔던 이 재고 매출 자체가 이제 다 털어내면서 없다. 그리고 상반기에 꽤 잘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직원들 보수, 성과급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들어갔다. 따라서 뭔가 크리티컬하게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우려 섞인 포인트는 아니기는 하지만 당장 3분기에 있어서 내년까지 이 반도체 사이클을 뭔가 트리거로 작용시켜줄 만한 이익 증가가 없다는 데에서 실망감이 커진 리포트였습니다. 게다가 국내에서 DB금융투자도 목표 주가 10만 원의 리포트를 제시했는데요. 역시 동일해요. 3분기 이익에 대해서 예상치 19%가량 하회하면서 11조 1천억 원 기록할 것 같다. 지금 10조, 11조 많이 낮춰져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보니까 B2C 수요 부진하고요. 동일하게 성과급 측면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늘고 게다가 DB금융투자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B2C의 수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서버 쪽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세트업체들의 수요가 부진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68,900원 연저점을 경신하고 내려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YTD 올해 마이너스 1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같이 밀렸던 반도체 소부장단 보시면 PSK홀딩스가 5.4%의 조정을, EST, SNS텍 EUV 쪽, 그리고 디자이너스 쪽으로 가온칩스가 6%가량 하락하면서 지금 최근 보면 8월 5일에 살짝 회복을 했다가 다시금 줄줄이 밀려 내려가면서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싸늘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크로도 안 좋은데 개별적으로 삼성전자 3분기 이익단이 흔들리게 되면 지금 중심점을 잡아주던 반도체 그리고 우리 시장 안에서 중심이 더 흔들릴 거라는 우려감이 투심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해서 상반기에 시장을 끌어왔던 소시적 주도주들이 다 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제외하고는요. 지금 조선도 물론 엇갈린 시각이 나오곤 있지만 변압기, 조선 전체적으로 좋았던 섹터들에 대한 흔들리는 움직임 안에서 물론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안 좋을 때는 악재들이 더 많이 쏟아지면서 우려 섞인 시각이 커지기 마련인데 이 부분도 한 번 더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압기 3인방이요. 3분기 얼마나 우리 기대치에 부합하는 프리뷰 실적을 내놔줄까. 지금 프리뷰
프리뷰 리포트를 보면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전망입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금요일에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기존에 50만 원까지 봤었거든요. 지금 41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지금의 주가 잠깐 체크하고 가시죠. 지난 금요일에는 2.45%의 하락을 보이면서 24만 원이 깨져서 8월 5일에 저점을 깨고 내려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점은 37만 4,500원. 쉽지 않을 거라는 내용에는 말씀드린 3분기 이익 컨센을 하회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영업이익은 1,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성장하기는 하는데 컨센을 한 10%가량 하회할 거다. 무조건 중요한 건 전년 대비 얼마나 성장하고 있느냐, 이 자본주의 핵심보다는 우리의 기대치에 얼마나 더 잘할 것이냐겠죠. 그런데 이 부분에 못 미칠 거라는 게 시장의 실망을 키우고 있는 핵심입니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좋았던 2분기, 여기에 대한 기고 효과도 소화할 거고요. QOQ 중심입니다. 게다가 3분기에 계절적 비수기를 맞이하면서 좋지 못할 거라는 전망, 더불어서 최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데요. 3분기 동안 7월부터 9월까지의 원달러 환율 차트를 쭉 보시면 쭉 원달러 환율 하락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화 강세로 우리가 우려했던 수출주들에 대한 환손실 반영된다는 점도 지금 맞닿고 있는 현실이고요. 다만 지금 신한투자증권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요. 4분기에는 성장 지속된다. 그래서 2025년 그 이후에나 피크아웃 우려를 고민할 때지 지금 당장 피크아웃 우려 시기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으로 3분기가 안 좋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럼 보면 지금 HD 현대일렉트릭 차트고요. 중간에는 LS일렉트릭, 마지막으로 효성중공업. 동일하게 변압기 3인방이 지금 7월부터 꺾여서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입니다. 만약 3분기가 단기간에 딱 이때만 실적이 안 좋고 4분기부터는 회복, 내년까지 좋다면 지금이 기회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집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는 워낙 냉정한 3분기 어닝실에 대한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상충하고 있다는 측면, 잠시 후에 이런 부분들을 녹여서 또 전략을 여쭤보도록 하죠. 지금 사실 시장에서 살아남는 쪽은 글로벌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대안이 될 수 있는 몇몇 섹터들만 생존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우리 시장에서도 보여줬었지만 통신주라든지 이쪽으로는 리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요. 바이오도 몇몇 종목들은 개별적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했던 금요일에 고용 지표를 소화하고 나서의 미국 시장이 가장 중요했는데요. 글로벌 원샷을 보시면 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약세로 마감이 됐고요. 나스닥이 2.56%의 하락 거래 마쳤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나스닥은 2022년 이후로 최악의 한 주였다. 6% 가까운 주간 하락을 보였고요. S&P 500 지수는 4%의 주간 낙폭을 기록했는데 2023년 9월 이후로 최악이었다라는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힘든 한 주였구나라는 것을 읽어볼 수 있겠고요. 단초가 됐던 건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예상 하회에서 하면서 14만 2천 건 기록했고요. 실업률은 4.2%로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16만 건 정도 나올 거라는 기대치보다 많이 낮아져서 발표가 되며 9시 반경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으로 치솟기도 했습니다. 연준 안에서 2인자로 불리는 그 매파적인 인사죠. 월러 총재가 피벗 시기가 다가왔다면서 큰 폭의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을 말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다 뜯어보면 고용이 많이 위험할 경우에 50bp의 인하를 지지한다라는 내용으로 해석하면서 닉 티밀하우스 기자는 당장 9월에 50bp 인하를 암시하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WTI가 67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지금 수요단에서 상당히 불안하죠.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유가는 더 떨어지면서 내년에 60달러까지 도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니까요. 그런 가운데 23년 6월 최저치까지 떨어지면서 현재는 22년 이후로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위치한 상황입니다. 기술주들이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게다가 그 전날의 장 마감 이후 발표한 브로드컴의 실적까지 반영을 하면서 브로드컴은 정규장에 무려 10% 넘는 급락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4% 조정받았고요. 엔비디아는 다시 한번 100달러가 깨질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102달러에서 금요일장 거래를 마쳤고요. 지금 8월 말에 실적 발표 있었잖아요.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20%의 급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컴퓨터도 이날 6% 넘게 빠졌는데요. JP모건 체이스에서 투자 의견 낮춰 잡았고 목표 주가도 지금 $500에서 하향 조정된 상황입니다. 6%의 조정. 테슬라가 그 전날에 5%가량 상승을 하면서 화요일, 수요일 시장 대비 상당한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는데요. 이날 금요일 8%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골드만삭스 쪽에서 리포트가 있었는데요. 자율 주행 도입까지는 수년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다소 좀 보수적인 내용입니다. 그 전날에 있었던 호재 뉴스를 기억하실 텐데요. 지금 테슬라의 자율 주행 이 소프트웨어를 유럽, 중국에 2025년 승인받을 경우 1분기에 당장 내놓을 거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호재성 재료로 작용하면서 튀었던 것인데 골드만삭스가 찬물을 쫙 끼얹으면서 8%가량 조정받았고요. 화요일, 수요일 상승분 다 반납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최악의 주간 2022년 9월 이후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14% 주간 하락을 보였고요. 그 안에서 선방했던 쪽으로는 JP모건 체이스의 이 매수 추천 리포트 상향 조정이 나온 니오입니다. 최근 들어서 판매량 좋았다라는 내용 비아디 실적, 니오 실적 발표하면서 3.5%의 상승을 보였고요. 그 밖에 이날 선방했던 섹터 안에서의 흐름은 꽤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바로 히트맵으로 체크해보죠. 거의 불바다가 되면서 기술주들 중심으로 많이 밀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전체적인 섹터가 다 안 좋았는데 금융주들도 안 좋았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해서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 꾸준히 매도하고 있다, 지분 팔고 있다라는 내용 나오면서 3% 조정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쪽이 어딘가 보니까요. 맥도날드, 치폴레 같은 아주 필수적인 음식료 쪽, 소비재 쪽, 음식료 섹터 괜찮았었고요. 건설 안에서는 DR 호튼, 레나그룹 선방했습니다. 몇몇 헬스케어 섹터도 나쁘진 않은 흐름이었는데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시장 대비 선방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 잠깐 점검합니다. 매출 수익 예상 상회했고 실적 가이던스는 부진했는데 지금 앞으로가 안 좋을 거야에 시장은 집중하고 있죠. 말씀드린 대로 정규장 10% 빠졌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는 여전히 좋은 호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AI 시장 여전히 강력하다는 거고요. 주문형 반도체 ASIC 브로드컴이 잘 하는 건데요. 지금 물론 사업 분기별로 봤을 때 조금 울퉁불퉁하면서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에서 발표한 것처럼 다음 분기가 안 좋다는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연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인데요.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향후 수년 동안 대규모의 클라우드 사업자들 엔비디아 GPU에서 이젠 주문형 자체입니다. 자체 맞춤형 반도체로 전환할 거다. 이것이 대세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 맞춤형 AI, 가속기 설계 이쪽으로 구글과의 협업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이제 대형 고객사 구글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쟁취할 수 있어라는 내용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물론 시장은 다음 분기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반영했지만 여기에 시장 꽤 관심을 가지면서 엔비디아에는 이 부분이 부담이다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주가 엔비디아는 4% 함께 빠졌습니다. 대형 반도체 다 같이 빠지면서 지금 언제 이후로 최악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외신 보도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2020년 3월 이후로 바네크 반도체 ETF는 최악의 주간, YTD, WTD 12%의 하락을 보인 상황입니다. 보고서 잠깐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비농업 고용과 실업률이 발표된 8월 고용 보고서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됐죠. 14만 2천 건 4.2% 헤드라인 넘버고요. 시간당 임금 0.4%, 노동시간 단축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왜 이 부분이 악재로 읽혔는가입니다. 사실 혼조로 나온 지표, 그러니까 비농업 고용은 안 좋았고 실업률은 예상에 부합하면서 꽤 괜찮았어 라면서 시장 안에서는 실업률이 받쳐줬기 때문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7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많이 올랐죠. 4.3%로요. 이때 3회 법칙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심점이 됐던 실업률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예상에 부합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증시 반응이 나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꽤 처참한 결과가 나왔죠. 그럼 이런 혼조의 움직임을 왜 악재로 받아들였는가? 시장은 25bp 인하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되고 바로 직후에는 50bp 인하 가능성이 치솟기도 했는데요. 주말 사이에 트레이더들의 의견을 보니까 결국 71%
50%가량의 트레이더들이 9월 인하는 25bp 할 것 같다. 그러니까 50% 이상 압도적인 의견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IB 쪽에선 나쁘지 않은 고용지표였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많이 나빴다면 혹은 실업률이 다시 올랐다면 확실히 50bp B컷으로 갈 텐데 그 부분이 좀 불안하다. 그리고 완전히 또 B컷을 하지 않고 25bp를 하더라도 인하를 하더라도 완전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안도할 수 없다. 결국은 이 불안한 심리 속에서 연준이 25bp를 내리게 되면 혹시 대응적인 인하의 성격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할지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미국장 따라가면서 2,500선을 깨진 않을지 8월 5일에 나왔었던 블랙 먼데이가 재현되진 않을지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부분을 반영하는 시장의 반응들 잠시 후에 전략에 녹아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연결고리 측면에서는요. SMR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관심에서 많이 묻히고 있지만 대만에서 세미콘 2024 행사가 있었죠. 사실 4일부터 6일까지 열리면서 여기에서 TSMC 혹은 엔비디아 관련해서 기술적인 이야기가 CEO 입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들이 있었는데 사실 시장의 매크로 속에 다 묻혔습니다. 그 안에서 살짝 고개를 든 SMR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만 행사에서 거론된 전력 문제의 중요성, SK하이닉스 AI 인프라 담당 사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2028년에 데이터 센터 최소 2배가량 전력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삼성전자도 생성형 AI 등장하면서 지금 챗 GPT-4를 돌리는데 그 훈련을 하는데 148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반도체 기업들이 해낼 수는 없는 부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저전력 칩을 개발할 거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이 부분을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많은 업계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은 SMR입니다. 전기 출력이 300메가와트 일렉트릭 이하 소형 모듈 원자로인데요. 위험성도 낮고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지을 수도 있어서 부지와 관련된 제약도 적은 상황입니다. 장점이 크죠. 그래서 이 시장은 630조 원 규모로 크게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미 빅테크 쪽에서는 SMR 관련한 기업들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오클로에 투자하는 오픈 AI는 2027년 SMR 원전을 첫 가동할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지금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가 대표적인 기업인데 여기에 SK그룹 투자했고 이번에 9월 6일자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이 미국의 4세대 원전 SMR 개발사 지금 지분 인수 계획안을 의결했어요. 여기에 따르면 테라파워 쪽으로 534억 원 한수원 쪽에서 투자한다라는 내용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길게 갔을 때 긍정적이라는 측면은 공감을 할 텐데 최근 전력 관련 종목들 다 쉬고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변압기 3인방을 포함해서요. 만약 대안이 된다면 못 움직였던 원전 종목들이 움직여줄까?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앞서 혜은 앵커가 쭉 거론을 해드렸지만 지난주 매크로의 타격을 깊게 받고 나서 이번 주에 일정 소화, 이벤트에 웃어줄 것인가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애플 AI 아이폰 16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오늘 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웨이의 3단 폴더블 동시에 공개가 되면서 중국 내에서 경쟁 모델이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 속에 애플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좋지 못한 성과를 보였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지 국내 관련주에도 내일장 반영이 될 거고요. 그리고 생물보안법 표결, 이 부분은 예정입니다. 9월 9일자로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면 이번 주에 바이오, 헬스케어 쪽으로 다시 한번 힘받아갈 수 있을 겁니다. TV 토론이 가장 중요하겠는데요. 내일 현지 시간으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요. 수요일에는 CPI 발표됩니다. 방산 전시회 있고요.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수급 쪽으로 지금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의 외국인 수급이 많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만기일에 수급이 꼬이게 된다면 그리고 그 이후엔 털어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다시 찾아줄지 여부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금요일부터 시작될 유럽 종양학회, 바이오를 자극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추석 연휴가 다음 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리한 매크로적인 이벤트들을 감안해 봤을 때 사실 이번 주는 손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세부적으로, 국소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집중할 것인가 이 시간 계속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정리해봤습니다. 섹터 측면에서 사실 요즘에 참 섹터 고르기가 어렵죠. 어느 부분을 가져오셨을까요?
네, 앞서서 일정 짚어주시면서 추석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또 수급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석을이라는 빅 이벤트를 앞두고 또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섹터 골라봤습니다. 요즘 택배 주문 많이 하실 텐데요. 물류 쪽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멘텀들 체크해봅니다. 자, 최근에 주가 흐름 자체는 너무나 답답하고 물류주들 역시도 주가 흐름이 아주 탄탄하게 흘러갔던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 동안의 주가 흐름을 돌이켜 보면 물류, 운송 관련주들 힘이 많이 없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유가 관련해서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는 운송 물류 관련주들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택배 관련한 종목들은 사실 CJ 대한통운을 비롯해서 흐름이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조금은 오를 때도 되지 않았나. 유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요. 물류, 운송 관련주들 중에서 택배 관련한 종목들 한번 좀 지켜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브리핑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WTI 원유 선물의 최근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70달러 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WTI 원유 선물뿐만이 아니라 브렌트유 선물 역시도 유가 하락을 여실히 반증을 하고 있습니다. WTI 원유 선물은 3개월 동안 한 8%가량 빠지면서 현재는 68달러 선 초반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중동 리스크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창 불거졌을 때만 해도 100달러 선을 호가했던 유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8월 WTI 기준으로 평균치를 내봤을 때 전년 동기 대비 한 7.2%가량 빠지는 흐름을 역시 반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유가 하락이 오히려 택배 관련한 종목들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의 주가를 끌어올려줬던 것은 이러한 쿠팡에 대한 리포트에 더해서 국내 증권사들도 역시 CJ 대한통운 이제 지켜볼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었고요. 최근 한 달간의 주가 추이는 여전히 조금 전반적으로는 아쉽긴 합니다만 택배 관련주들 조금씩 기지개를 켜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추석 전후로 해서 우리 시장의 수급은 조금 아쉽습니다만 택배 관련한 물량의 증가는 함께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가 하락의 힌트가 제공을 하고 있는 물류 관련주들의 주목해야 될 이유들. 유가 하락이 중국 경기 부진으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 고용 시장이 냉각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을 했을 때 보통은 금리 인하 시기에 유가가 하락이 동반됐다라는 점을 반영을 했을 때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내리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에 따라서 물류, 택배 관련주들의 수익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오펙 플러스는 증산을 연기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가 하락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IM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이 이러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오펙 플러스 증산 연기설에도 최근 유가 급락의 원인은 글로벌 원유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전망치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유가 급락은 결국에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더욱더 키워나갈 것이냐 아니면 침체 방어적인 기제로서 작용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에서 IM증권의 박상현 연구원은 방어에 보다 초점을 맞춰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견해를 제시를 했습니다. 유가 하락은 결국 물가와 소비 심리에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연착륙에 조금 더 기여를 하고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논리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힌트 속에서 택배 물류 관련주들의 최근 모멘텀도 체크를 함께 해보시죠. 쿠팡이 전국 물류 인프라에 3조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은 조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홍콩계 IB인 CLSA에서 현지 시간 4일 쿠팡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보류해서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가도 18달러에서 31달러까지 큰 폭으로 올려잡았습니다. 자, 그 배경이 무엇인고 하니 연간 17% 매출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률이 2027년이 되면 5%에 달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쿠팡의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2%에 조금 못 미치는 한 1.9%가량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2027년에는 5%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코멘트가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서 쿠팡 관련주들 지난 한 주 동안 시세가 약간 오락가락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표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KCTC, 동방,
뭐 쇼박스, MBT 같은 종목들이 있겠고요. 종합 물류 관련주들도 함께 그 상승을 조금씩 온기를 누리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역시 KCTC와 같은 겹치는 종목들이 자리하고 있고요. CJ 대한통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주가에서 확실히 반응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났고 국내 증권사들도 쿠팡의 이러한 좋은 리포트에 이어서 CJ 대한통운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리포트들을 속속 내놨습니다. 종합 물류 관련주들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CJ 대한통운을 쿠팡과 다르게 조금 더 좋게 볼 수 있는 확실한 근거는 내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한다라는 CJ 대한통운의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CJ 대한통운의 뒤를 잇는 업계 2위인 종합 물류 기업인 롯데 글로벌로직스도 IPO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다만 보통 우리가 증시를 이야기할 때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조금은 힘든 수익률을 보여줬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 IPO 시기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냐, 업계 전반의 분위기를 끌어올려 줄 수 있을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보시긴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J 대한통운을 좋게 볼 수 있었던 근거들을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CJ 대한통운이 업계 점유율 1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무시할 수 없는 노하우가 이렇게 영업이익률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수익성에서 롯데택배나 한진 같은 그 섹터 내에 경쟁사보다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계속해서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영업이익 전망치도 증권사에서 한국투자증권 자료인데 2025년, 2016년을 거치는 동안 계속해서 성장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의 성장세를 보면 굉장히 또 놀라운데요. 올해까지 11년 연속 증가세를 보여줬고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어떻게 좀 바라볼 것이냐, 이커머스 성장에 대해서 기대가는 것은 사실 이런 물류, 택배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기본값으로 설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쿠팡과의 차별점은 무엇이냐? 업계 최대 공룡이라고 할 수 있는 CJ 대한통운과 쿠팡의 경쟁력의 차이점은 CJ 대한통운은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물량 공세로 인해서 자동화, 로봇으로 물류를 분류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선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동화 역량이 영업 마진의 증가세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던가 새벽 배송 서비스 때문에 고객들이 쿠팡 쪽으로 조금 몰려 나갔다면 이제 주 7일 배송 시스템이 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고객들이 CJ 대한통운을 이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 조금 더 강력해지는 것이고요. 고객사들을 잡아서 가둬놓을 수 있는 락인 효과도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 한국투자증권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쿠팡과 CJ 대한통운의 주가는 함께 날아갈 수는 없는 걸까요? 사실 CJ 대한통운의 주가의 흐름이 조금씩 최근 들어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이 사이클 초반의 주가 흐름과 지금 현재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에서 16년 사이 택배 성장 스토리가 주목을 받았는데 이 배경에는 역시 이커머스에 대한 수요가 있었고요. 이러한 수요에 힘입어서 점차적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내더니 사실 코로나 수혜 기대감으로 그동안 조금씩 내려왔던 주가가 다시 한번 빵 뜨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CJ 대한통운의 주가 흐름이 쿠팡의 등장으로 확실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쿠팡의 위협이 본격화되면서 주가는 내려갔고 쿠팡을 제외한 택배 물량이 처음으로 역신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CJ 대한통운이 대표적으로 주가의 역성장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024년 반쿠팡의 연횡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까지 가세해서 CJ 대한통운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했고요. 신세계그룹도 도착보상 배송과 CJ그룹과 전략적인 협업을 통해서 쿠팡 연횡이 본격적으로 작용한 것이 주가의 반응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쿠팡과 CJ 대한통운 물류 관련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오늘 좀 주가로 정리를 해봤는데 브리핑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추가적으로 헤드라인 돋보기도 들여다보시죠. 대왕고래 관련주들이 지난 금요일에 시세가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7% 넘게, GS글로벌 3.8%, 화성밸브도 6.8%, 동양철과
세관 같은 이 밸브나 여러 가지 관련주들도 5.2%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들려온 이야기, 여기에는 사실 주관사 입찰 공고가 미뤄진 데 따른 주가의 하락이 있었는데 이 배경을 조금 더 자세히 주말 사이에 들여다보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서 대왕골에 첫삽 밑그림이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속속 또 흘러나왔습니다. 한국석유공사가 지명경쟁 입찰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에 별도 공고가 없이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관심 보이고 있는 엑손모빌이라던가 사우디의 아람코, 이탈리아의 에니 같은 기업들이 9월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왕골의 모멘텀 자체가 지난 금요일 주가가 꺾였다고 해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뉴스 흐름 체크하시면서 관련주들 흐름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섹터도 물류 택배 관련주들 그리고 헤드라인 돋보기를 통해서 대왕골의 관련주들의 모멘텀까지 한 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요즘 시장이 정말 힘듭니다. 이런 힘든 시장 속에서 어떻게 이번 한 주의 전략을 짜가면 좋을지, 또 추석 바로 전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희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개장 전 주목해야 할 이슈들, 특히 중요한 한 주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성웅 글로원 파트너스 이사님 현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이번 한 주 정말 지난 한 주까지 함께 돌이켜 본다면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되나 참 답답한 마음이 들어요. 네. 특히 지난 한 주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지난 2달 전에 2,900포인트를 바라보던 우리 시장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 한 주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현명할까요? 미국의 지표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은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놓고 제가 바라봤던 건 미국 시장에서 고용지표 발표가 중간값 또는 그 이하로 나왔을 때도 정규 분표의 양극단이죠. 극단적인 값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시장의 반응 중에 원자재 가격의 반응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고용지표의 데이터가 나오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는 소폭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그와 함께 달러엔 환율 같은 경우는 강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었는데 극단값인 140엔은 깨지 않는 흐름을 유지했었고요. 거기 더해져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흐름은 거의 연내 100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반영하는 수치까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의 개장 때 데이터 중에 하나, 그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 보니 제가 가진 생각은 원래는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가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시각을 가졌는데 개장과 함께 변동성 지표가 올라오면서 이 전략 같은 경우는 그냥 배제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12시 정도까지, 우리나라 시간 기준 12시 정도까지 눈치를 보다가 연준 이제 부의장들, 그다음에 기타 의장들 같은 경우에 연설이 있었는데 매파적인 성향을 가진 연설이 나왔습니다. 연내 기본 50bp, 9월 50bp 정도의 컷이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점을 내비치고 그때 이제 테크라든지 기타 종목들의 조정이 나왔어요. 특이한 점은 방어적 성격을 가졌던 유틸리티라든지 헬스케어 또한 좀 약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 지수 수준들, 미국 시장, 우리나라 시장을 생각을 해보면 경기를 놓고 지금은 경기 침체 확정인 데이터가 아니라 경기가 연착륙으로 가냐, 경착륙으로 가냐, 이걸 놓고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그 이후에 고용과 물가의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계속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겁니다. 어렵죠. 이 부분은 데이터를 이제는 확인하고 가야 되는 매크로장임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점은 보통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밀렸을 때, 개파락을 했을 때 지수는 2000년 초반부터 시작됐던 추세단을 이어보면 그 추세의 하단에 248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개파락을 했을 때 반발 매수 같은 경우는 들어올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순매수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장 초반 기술적 반등 이후에는
조금 증시가 무거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에 대한 부분은 트레이딩에 능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개파락, 시초의 개파락을 통해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반등을 이용해서 수익을 수취하는 부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개파락 같은 경우에 기술적 반등을 놓고 진입하면 되려 장중에 좀 하락 반전의 형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론은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되게 힘들기는 하지만 관망에 대한 형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관망의 자세로 좀 들여다볼 때가 아닌가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주셨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수익을 누릴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세심한 마음으로 좀 정리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사님, 저희가 지금 이번 주에 CPI 대기하고 있는데 네. 매크로 장세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번 주에 볼 수 있는 CPI의 그 무게감 정도는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놓고는 그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이 좀 가중이 되었습니다. 이걸 데이터를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비우호적인 데이터가 나왔고요. 근데 이게 모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추후에 이제 고용에 대한 회복, 허리케인에 대한 일회성이 존재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한데, 우리가 매크로에 대한 데이터는 이 나온 데이터를 해석을 하기보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보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미국 시장은 성장과 함께 방어적인 성격을 가진 그 업종들이 조정이 동반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 안에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데이터를 확인하고 가려는 심리가 더욱 강할 거고요. 물가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 월에 포함되는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중간값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저번 주에 고용에서도 데이터 실제 발표를 하고 나서는 크게 중간값을 벗어나지 않았는데 시장에 조정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물가지표가 어느 구간이 나왔을 때 시장이 올라온다. 그렇지 않은 데이터가 나왔으면 시장이 빠진다.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지금은 시장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9월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기간까지는 조금은 무거울 수 있음을 열어두고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 보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네, 저희가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길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번 주 CPI의 경우에는 중간값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급일 텐데, 만약에 시장에 개파락이 나왔는데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강력하게 보수적인 관점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떤 섹터 둘러볼까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AI 고점론에 더해서 이 3분기 실적이 반도체 그리고 변압기 쪽이 좀 낮아지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주도주들이 사이클이 돌면서 이제는 그 사이클 후반부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사이클의 후반부입니다. 후반부인 상황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사이클이 피크에 도달했고 이제는 끝났다라는 점을 한번 주가에 대입을 해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PBR 1배 정도 수준까지 도달을 했고요. 이 수치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 역사적 평균을 대입을 해봤을 때 중간값 이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수의 PBR 0.8배, 그와 유사하게 0.8배로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부분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대로 가지고 와보면 월봉 기준의 60선이라고 하죠. 그 60선 같은 경우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는 당연히 깼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하락장 때는 이걸 한 6개월 내로는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매도가 발생한 종목들, 과매도가 발생한 업종 중에서 대표주들, 그 다음에 사이클을 제거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상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하단에 위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도에 대한 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되려 매수에 대한 부분을 시각을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과매도권에 진입한 삼성전자의 기준 가격은 한 6만 6천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SK 하이닉스 기준으로는 15만 원대 이하에서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13만 원대에서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상의 중간값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그때는 좀 접근이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즉, 좀 우리가 바라보던 종목들 안에서 지금은
극단적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입해서 생각한 건 사이클이 어느 구간인지를 싹 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상으로 이게 뭐 3분기에 우리가 예상됐던 삼성전자 기준 영업이익이 12조였잖아요. 이거를 뭐 틀어서 10조, 9조 후반 이렇게 톤을 낮추더라도 사이클에 대한 부분을 제거하고 보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절대가 밸류로만 보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다른 종목에도 적용해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변압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주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밸류에이션 기준으로는 주가 수익 비율 10배 중반 정도에 해당이 돼요. 이게 과거의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가 고점 형태가 10배 후반 정도, 지금은 한 평균치 정도에 와 있어요. 여기에서 주가가 한 10% 정도 하락한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클을 배제한 값으로 다시금 회귀하기 때문에 HD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에서 한 10% 정도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밸류 매력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종목에 대해서 밸류 매력이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로 공격적으로 사야 되냐? 그러면 처음으로 가봐요. 우리가 매크로장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매크로장의 특성은 지수의 박스권을 깨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의 추세 하단에 왔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의 하단을 대입해서 접근을 하면 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장 대비해서는 낮아져요.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은 시장에 대해서 가격 지표를 확인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즉 공격적일 필요가 없고요. 여기에서 레버리지는 절대 쓰시면 안 되고 현금으로만 트레이딩 가능한 부분을 해주시는 거고, 여기에서 주식 비중이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형 구간에서 IT를 예로 들면 리밸런싱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면 후공정 장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 주가 수익 비율 한 30배 정도,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밸류, 해외의 장비사들의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봤을 때 아직 비싼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싸진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고 낙폭과대 쪽으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리밸런싱의 하나의 축이거든요. 그러면 뭐 삼성전자 이런 쪽으로 교체 매매에 대한 대응 부분을 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밸류에이션 체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님, 네. 앞서서 반도체와 변압기에 대한 질문을 드렸을 때 약간의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가 좀 네. 있었던 것 같아요. 반도체보다 그래도 변압기의 사이클을 조금 더 길게 보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변압기 사이클과 함께 저희가 지켜볼 만한 부분이 바로 원전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슈로 인해서 약간 들쑥날쑥한 흐름을 보이기는 했었는데, 이 반도체 사이클이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 다음 사이클로 원전 볼만할까요? 원전 관련해서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정책만 있었다라고 하면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의 글로벌에서 화두가 미중의 분쟁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에너지 패권의 다툼이에요. 미국은 원전 쪽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거고요. 중국 또한 뚜껑을 열어보면 원전 같은 경우가 글로벌에서 3위 이내예요. 가장 많죠. 그 상황 안에서 미국은 일반적인 대형 원전을 추진하기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을 드라이브를 건 거고, 이건 단순히 수주가 한번 나오고 끝난다라고 하기보다는 수주의 지속성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변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습니다. 이 대선의 결정에 따라서 속도가 원전 쪽이 붙냐 안 붙냐의 차이가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속도가 어떤 식으로 붙는지 보는 거고, 그 기준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테라 파워 이런 쪽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를 다양하게 한번 놓고 미국 종목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 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변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또한 좀 가격 메리트에 왔을 때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역시 시장에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관점 하에서 원전 섹터도 지켜봐야 된다라는 논조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종목을 볼 때 픽에 대한 종목을 말하기가 싫었어요. 네. 왜냐하면 종목을 얘기했을 때 또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자칫 보수적인 종목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좀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적인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종목은 리츠 종목입니다.
D&D 플랫폼 리츠라는 종목이고요.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은 매크로 시장 안에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일회성으로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내 75bp 정도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많게는 한 100bp 정도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게 연내에 이 정도 금리 인하가 단행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금리 인하 기조는 이제는 이어가는 상황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가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자산 측면에서 상장돼 있는 자산화된 종목 중에 시가 배당률이 높은 종목 같은 경우가 좀 접근이 가능하겠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자산도 배당을 개런티 된 대로 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시스템 리스크는 배제하고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물류센터와 함께 그 오피스를 주편입 자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리스크는 선순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해지 부분이 이루어진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가 배당률이 한 7%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정이 나와서 여기에서 시가 배당률이 더 올라갈 때는 종목을 편입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3,500원대를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를 합니다. 네, 우리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 대응을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시장의 사이클을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가지고 와주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D&D 플랫폼 리츠 오늘 웅이 삼촌과 함께 만나봤으니까요. 오늘 시장도 좀 전반적으로 전략 점검하실 때 참고해 보실 종목으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